물가는 잡혔죠.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실제 미국 국채 금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도 올해보다 내년이 좋거든요. 이게 좋은 거죠. 사실은 앞으로가 좋아야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괜찮은 분위기다. 그래서 21년도 이후로 2년 만에 정말 모처럼 좋은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많은 또 증권사에서 2,800, 2,900까지도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위를 좀 열리고 있는데,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흔히 PBR 한 배라고 하죠. 이제 자기 자본과 시가총액이 똑같으면 한 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2,800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통 수출이 지금 요즘에 플러스거든요. 네. 네, 마이너스 났다가, 그래서 수출이 플러스일 때 보통 PBR 한 배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2,800 가는 거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합리적이에요. 수출만 괜찮다면. 그래서 네. 내년에 주요 기관에서 수출 전망을 한 5% 이상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2,800까지는 가능한데, 과연 근데 이제 옛날처럼 3,000을 넘어가느냐? 그건 아직은 알 수 없죠. 그걸 넘어가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년 또 1분기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2,800까지 가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뭐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인 조건을 봤을 때는 달러 약세 기준이 이어지는데, 이게 1,200원가 초반까지 가려면은 중국 경기에 달려 있고, 그게 아니면 1,250원 정도.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밋밋하면 1,250원. 근데 중국이 진짜로 우리 예상보다 훨씬 좋다. 1,200원 초반까지. 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그 아래쪽은 좀 잡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달러 약세 기조는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 경기도 중요하니까, 그죠. 중국 경기나 뭐 엔화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보면 그 만약에 환율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더 몰릴 것 같고, 네. 우리나라 증시는 2,800, 2,900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중국 경기가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우리나라의 그 이제 레벨을 좀 결정할 수도 있다. 위가 어딘지. 예, 그럴 좀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어질 것 같고, 근데 적어도 달러 약세 기조 자체는 유지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외국인들도 순매수 기조는 유지하는데, 다만 달러 약세 기조가 강하게 가느냐 약하게 가느냐에 따라서 매수 강도가 바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변수 있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기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봤을 때는 기조는 달러 약세인 것 같다. 네, 그래서 하지만 그 속도와 이제 뭐 폭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뭐 중국 경기나 이런 거. 그죠.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더 많이 들어오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 2,800 정도까지는 뭐 수출이나 이런 거 봤을 갈 수 때는 있어요. 갈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사실 제일 좋게 보는 지수대가 2,500 초반입니다. 2,520 정도가 제일 좋은 게, 거기가 우리나라 아까 제가 PBR 말씀드린 대로 PBR 0.9배 이하에서 주식 사가지고 실패한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거기가 2,520이에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네. 그래서 거기가 아마 내년에 또 24년에 한 번씩 올 거예요.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그때 내가 아껴놓은 현금을 투입을 하시되, 아직도 막 못 오른 기업들은 좀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음식료 같은 회사, 좀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뭐 그런 기업들이야 뭐 어차피 지수랑 무관하게 막 못 갔으니까. 근데 그런 몇몇 소외된 업종을 사시는 건 좋은데, 뭐 흔히 말하는 주도 업종이라고 부르는 뭐 여기 지금 와가지고 로봇주를 사겠다, 반도체나 적극적으로 하겠다, 막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를 뒤늦게 하는 거는 결국 잠깐의 달콤함은 있겠지만 나중에 고통이 따라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그건 좀 자제하자. 공부를 그래서 오랫동안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더 일찍 나오셨어야 되는데. 뭐냐면, 아닌데 제가 올해도 한번 좀 나왔었잖아요. 네. 초기에. 근데 이제 그때도 삼성전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8만전자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이제 한번 가지 않을까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이게 그냥 지금 딱 우리가 편협적인 뭐 기사나 이거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이 엄청나거든요. 막 흑자 냈다 적자 봤다 이러는데, 몇몇 공식이 딱 있어요. 작년 10월이 어쨌든 작년 10월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때 삼성전자 5만 1,000원까지 갔었으니까. 근데 그때 무슨 신호가 있었냐면, 마이크론 경쟁사가 감산을 했어요. 나 죽겠다. 나 이제 공급 줄입니다. 왜냐면 적자가 너무 크니까. 버티지 못하고 공급을 줄입니다.
근데 이 어차피 반도체는 3사밖에 없잖아요. 3개 업체 중에 하나가 항복한 거예요. 네. 나 죽겠다. 아. 그 하이닉스가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삼성은 배짱 부렸어요. 네. 우리는 아직 안 하는데. 음. 근데 어쨌든 그게 신호탄이 돼서 그때가 9월 30일 날 정확하게 바닥 찍었어요. 그게 놀랍게도 마이크론이 우리 감산합니다 한 달에. 네. 그리고는 그 주가로 다시는 안 내려갔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출렁였는데 나중에 올해 3월인가 4월에 4월로 기억해요. 삼성이 공식적으로 실적 발표할 때 우리도 감산합니다.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업체가 다 감산 들어가요. 네. 그러면 그땐 정말 수요가 절벽입니다. 뭐 아무도 반도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안 좋았는데 3사가 감산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공급이 확 줄죠. 그렇죠. 공급만 줄어도요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 하다가 하나가 이제 사건이 터지죠. AI. 엔비디아가 AI로 맞아요. 주가가 퍼포먼스 보이니까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독점 공급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해 80% 넘게 올라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들을 옛날에는 경험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경험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네. 처음 보신 분들은 모르죠. 네. 그러니까 너무 높을 때만 사게 되고 바닥에선 공포스러우니까 팔아버리고. 네. 그래서 반도체는 공부를 해놓으시면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근데 조건은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사셔야 되고 근데 지금은 다 반도체 좋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맞아요. 다 좋대요 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되게 비싸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아직도 왜 기회라고 보느냐면 HBM이랑 아까 말씀드린 그 AI 반도체가 그 엔비디아의 하이닉스가 독점 납품을 했고 삼성은 납품을 못한 거예요. 네. 거기서 쳐져버렸어요. 뒤처지니까. 근데 이제 내년에는 삼성도 따라갑니다. 아마 납품을 할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좀 내가 삼성도 안 오른 건 아닌데 내가 굳이 나 지금 반도체 사고 싶다 하면 삼성전자가 네. 가장 부담 없다. 아. 예, 소부장 통틀어서도 삼성이 주가 상승률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쪽은 좀 괜찮다라고 여전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사이클은 보통 2년 좋고 네. 1년 또 빠지고 막 이래요. 원래 상승 사이클이 좀 더 길어요. 네. 근데 이번엔 왜 이제 앞으로 더 예측이 어렵냐면 여기에 AI가 붙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수요가 생겨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AI는 진짜 폭발적인 성장을 하잖아요. 이게 붙으면 진폭이 막 이럽니다. 옛날같이 이런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반영하면 또 빠질 때도 확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예측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기가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마이크론 그 세계 3등 CEO가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일단 그분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25년이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반도체에서 정점이. 그럼 정점이 만약 그냥 우리가 일단 알 수 없으니까 그분 말을 한번 믿어봐야죠. 그러면 25년이면 주가상으로는 아직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25년까지 좋다고. 예. 그럼 언제 걱정하면 되냐면 25년이면 24년 이제 가을부터 좀 걱정은 해봐야 돼요. 왜냐면 주가 먼저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25년도 어디가 고점인지 우리가 알기 위한 노력을 24년 하반기부터는 해야 돼요. 왜냐면 24년 하반기에는 야 내년에 꺾인다는데 내년이 최고면 꺾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투자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한 단계가 그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맞다면 24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편할 거고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럴 때 투자하시면 되고 어쨌든 24년 상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끌고 가는 게 저는 좀 좋다. 그러나 과거처럼 이게 사이클이 주기가 안 맞으니까 AI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와버리면요. 투자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 이 사이클의 진폭이 더 커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25년까지는 한번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검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좋은 게 그 반도체를 전망하는 대만의 주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뭐 트렌드포스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써줘요. 자료를 어떻게 본다. 그런 걸 보면서 매달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들은 비싸죠. 비싸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보고서를 또 써줘요. 그럼 우리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보고 예측을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예언가가 아니잖아요. 25년도에 어떻게 될 겁니다. 내년에 반드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건 맞아요. 투자를 하면 먼저 일단 예측을 하되 검증을 해봐야 돼요. 계속. 근데 검증은 누가 하는 거죠? 자기가 데이터 보고 해야죠. 맞네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매달 그런 건 체크하면서 내가 생각한 방향보다 근데 데이터를 보면 좋은 게 나는 이 길을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더 사야죠. 네. 예를 들면 근데 이거다. 음. 그럼 조금 조심을 해야죠. 아, 조정받을 수 있겠구나. 음.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계속 검증해 나가자. 아. 그 작업이 좀 저는 내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2024년에 또 이렇게 쭉 보시는 큰 키워드가 자율주행 반도체, AI 로봇 이런 키워드를 보시는 그거는 뭐 24년뿐만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이어진다 성장이. 5년, 10년. 네, 근데 이제 그 앞으로 검증하실 건 이 기업들이 이제 꿈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24년에는 숫자도 접목이 돼야 돼요. 여기서 실적 안 나온다? 그럼 사람들은 용서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올해는 용서해줬어요. 음. 어차피 성장하는데. 근데 24년도에는 이미 주가 지금 오른 네, 상태잖아요. 많이 오른 오르죠. 상태면 좀 약간 사람들이 이제 좀 냉정해져요. 꿈만 베팅하는 게 아니라 야, 이 정도 해줬으면 너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적자난다. 네. 그럼 약간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4년도에 하나 더 체크하실 건 음. 이런 산업들이 대표 기업들이 돈을 내가 그 생각한 만큼 벌어주고 있는지 실적이 나오는지 그걸 한 번 더 검증하자. 그럼 그게 또 요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섹터에서 뭐 예를 들면 1등, 뭐 2등 하는 이런 주식들은 기업들은 눈여겨 보다가 혹시 그런 눌릴 때 급락이 분명히 나와요. 나와요. 뭐 영원한 상승 없기 때문에 음. 뭐 삼성전자도 한번 급락할 수 있고 음. 뭐 예를 들면 지금 로봇주에서 1등이 두산 로보틱스도 있을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에서 가장 많이 가는 회사가 칩셋 미디어 뭐 이런 아. 회사 있거든요. 텔레치스 네. 이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좋았는데 여기도 언젠가는 한 번씩 급락할 수도 있어요. 많이 오른 만큼. 근데 그때 투자하는 건 좀 굉장히 합리적이다. 네. 대신에 이 기업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뭐 실적이 망가지거나 이러면서 주가가 폭락하면 그건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지 뭐 시장이 안 좋아져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한 번씩 조정받는다면 그걸 놓치지 말자. 네.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쪽이 메가 트렌드 같아요. 결국 큰 돈은 메가 트렌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올해 상반기에 메가 트렌드였잖아요. 분명한 꿈을 안고 가는 건데 그 다음 꿈은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AI로 보고 있어요. AI는 이제는 진짜로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 전 그걸 지금 요즘에 진짜 느끼고 거부할 있습니다. 수 없는 현실. 네, 근데 그러면 이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주가에 좀 상관없이 좀 괜찮은 기업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AI는 물론 반도체입니다. 네. 한국은. 근데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는 이제 미국은 많죠.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가 사실 챗 GPT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랑 구글의 바드 있을 거고 이제 이름이 제미나이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구글도 있고 뭐 인공지능 하면 서러운 회사가 테슬라죠. 테슬라도 있고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은 그냥 답정너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 주식에서 뭐 그냥 종합 선물 세트 사고 싶다 그럼 테슬라 사면 돼요. 아니면 AI 하죠, 로봇 하죠, 전기차 들어가 있죠, 태양광 하죠, 저기 로켓 보내죠. 그러니까 다 하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이제 미국 기업들은 그런 쪽이 괜찮은데 한국은 반도체인데 한국에서 그런 이제 미국형 기업들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네. 이쪽을 본다면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네이버죠. 우리나라 지금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이미 공개했으니까 그래서 계속 고도화하면서 어쨌든 미국을 대적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전 네이버 같아요. 한글은 더 잘하잖아요. 네. 그게 있고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그 대기업의 SI 업체라고 대기업들 보면은 뭐 이렇게 대기업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잖아요. 뭐 인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요즘엔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디지털로 바꾸고 있죠. 그걸 해주는 업체가 SI 업체인데 예를 들면 삼성그룹은 삼성 SDS, 롯데정보통신, 현대차는 현대오토에버 이런 기업들이 그런 걸 해주고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다 아마 생성의 AI를 준비하거나 이미 삼성 SDS는 공개를 했어요. 기업형으로. 근데 이 기업들이 결국엔 시장이 이쪽으로 간다면 당연히 더 성장하겠죠. 그래서 저는 생성형 AI 관련된 한국의 소프트웨어 SI 업체들 좀 24년도에 주목하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거예요. 이제 온디바이스 AI는 여기다 AI를 넣어버리는 거잖아요. 인터넷 연결을 안 해도 AI를 쓸 수 있어서 너무 편하죠. 지금은 내가 AI랑 뭔가 대화를 하고 싶으면 실제로 저도 챗 GPT 쓰는데 약간 답답한 게 딱 이렇게 질문을 딱 넣잖아요. 좀 시간 걸려요. 바로 대답 안 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걸리다가 이렇게 대답이 들어오는 그게 이제 클라우드 한번 통해서 오다 보니까 바로 나오긴 사실 어렵죠. 근데 온 디바이스 AI는 얘기하면 이제 질문하면 바로 답 나오는 거죠. 그런 방식이라 일단 편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스마트폰이나 PC에 탑재됐을 때 약간 걱정은 그거예요. 지금 기대감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이 기능을 탑재한 이 스마트폰을 사려고 할까? 네. 많이 팔릴까? 네.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요. 처음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거 뭐지? 그쵸. 나한테 필요한가? 약간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24년도에 기대감이 있다가 안 팔려버리면 확 꺾여요. 그럼 주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주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 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데 온 디바이스 AI 시대는 옵니다. 오는데 24년에 한 번의 검증이 지금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올라온 상태에 좀 조심하죠. 오히려 한번 그걸 확인하고 가자. 그래서 지금 투자는 저는 늦었어요.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한번 검증하시고 저는 진짜는 언제냐면 삼성도 삼성인데 24년 9월에 애플 아이폰 16 나오잖아요. 네. 그때 애플이 늘 거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애플이 넣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워낙 애플은 이제 프리미엄 폰에서 잘 나가니까 네. 그래서 애플이 이걸 탑재하면 진짜로 대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찐 승부는 저는 24년도 한번 7, 8월에 얘기가 나오겠죠. 9월에 나오면 보통 6, 7월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가 한번 이제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그 2023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섹터가 2차 네, 전지였잖아요. 맞죠. 그래서 2차 전지 주가가 또 많이 빠지기도 하고 정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 공매도 금지 이후에 보니까 이제 공매도 잔고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네.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주식들의 그 주요 주식들의 바닥이 뭐 근접했다 이런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바닥은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아. 여기서 왜냐면 나올 악재는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어, 그리고 공매도가 이제 더 이상 뭐 나올 수도 없잖아요. 네.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잔고는 점점 줄 거고 거기다가 중국의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제 요즘엔 조금 그래도 바닥에서 버티려고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차전지 빠진 이유들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전기차 안 팔린다, 네. 금리 오른다, 막 이런 이제 여러 이슈들이 있고 실적 안 좋을 거다. 근데 이제는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다 알면은 반영해서 주가 안 가는 것처럼 나쁜 것도요. 이제 만약에 전 국민이 다 알아버리면 새로운 게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더 나쁜 게 나와요. 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있을까? 이제 더 나쁜 건 전 트럼프 당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이 되면 이게 또 골치 아픈 거죠. 네. 전기차는 어쨌든 안 좋아요. 네. 악재 맞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여기서 더 나쁠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 바닥론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은 하는 편인데 다만 이제 올라가려면 이 나쁜 것들이 뭔가 해소되는 뭐가 보여야 돼요. 네. 그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안 보여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 뭐죠? 그게 보일 때까지는 주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네, 박스권을 그리면서 옛날에 반도체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기업들 주도주가 될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무너지고 나서 몇 달을 기다가 좋아지는 게 보이면 이제 레벨업을 해요. 그때부터. 네. 근데 그 과정이 이 배터리 업종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이제 24년 2분기나 3분기부터는 좀 괜찮을 거라고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단 중국이 배터리 공급 과잉을 인지를 하고 개혁하겠다 공급을. 그 얘기 뭐죠? 구조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일부 배터리 기업들이 망할 수도 있어요. 구조조정해서. 그리고 공급이 준다는 얘기 뭐죠? 공급 주는 건 좋은 거예요. 어쨌든. 네. 우리 반도체 봤잖아요. 그러면 리튬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리튬 가격이 왜 빠졌냐면 너무 공급이 많대요. 중국 배터리가 남아 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주가 이제 리튬 가격이 빠진 건데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내년 1분기 지나면 반대로 또 좋아지겠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뭐죠? 사람들이 또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씩 살려고 하겠죠. 부담이 완화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단 전기차 이제 더 이상 수요가 더 이상 빠지진 않겠지. 금리는 좀 빠져주고 전기차 수요가 유지가 되면 부정적으로 봤던 이 전기차 판매 둔화에 대한 이슈가 좀 완화될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주가에 호재가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어찌 됐건 미국 전기차 시장엔 중국은 못 들어갑니다. 이번에 법안도 또 구체적으로 발표됐잖아요. 네. 중국 거는 아예 하지 말란 얘기예요. 미국에서. 네. 네. 그런 얘기는 한국한테 엄청난 기회죠. 당연히. 네.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본다면 결국엔 시간 문제 아니겠냐. 다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인내심은 좀 몇 달은 더 필요하다. 그걸 이겨내시면 좋겠고 그리고 25년도가 진짜 중요한 게 25년에는 그 신차가 좀 많이 나와요. 전기차.
지금 좀 밀어놨거든요. 기업들이 네. 전기차 잘 안 되니까. 근데 포드, GM, 현대차, 뭐 기아부터 해가지고 진짜 25년이 진검승부로 저는 24년? 25년. 아 25년. 예. 아. 현대차도 그때부터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운행할 수 있는 차를 앞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네. 25년. 근데 당연히 전기차가 유리하죠. 배터리로 운행을 음. 하니까. 그래서 25년이 뭔가 저는 좀 자동차에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테슬라가 지금 이제 사이버 트럭 내놨는데 지금 몇 대 못 만들잖아요. 네. 대량 양산이 24년 하반기, 빠르면 24년 하반기, 늦으면 25년인데 사이버 트럭은 미국은 픽업 트럭 시장이잖아요. 이게 나오면 네. 엄청난 픽업 트럭은 또 사이버 트럭은 배터리 용량도 엄청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나쁠 게 없어요. 나쁠 게 그래서 없네. 저는 25년의 시계열을 맞춰둔다면 24년 1분기가 아마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데 오. 그때 잘 선별해서 좀 모아놓는다면 웃을 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2차전지를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네. 내가 어떤 2차전지에 투자할까. 교체할 건 좀 교체하시면서 2차전지도 종류가 되는데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좀 잘 옥석 가리기를 해서 이제 좀 농사를 지을 시기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쇼커버는 충분히 이제 지금 앞으로 계속 좀 나올 거예요. 거고. 다만 이제 한 번에 저는 그 3분기엔 조금 조심하자는 입장이에요. 내년 약간의. 그러니까 24년 3분기에는 변동성이 나요. 대통령 예. 선거. 그러니까 아마 주가 측면에서는 24년 1분기가 2차전지 좀 바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2분기부터는 이제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는데 그 하반기가 3분기랑 4분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3분기보단 저는 4분기가 좀 더 낫지 않겠냐. 그 이유가 3분기에는 3분기 시작부터 공매도 금지가 이제 다시 해제돼요. 아 그래요. 공매도 재개됩니다. 네. 근데 아마 금감원에서 어떤 결정 내릴지 모르는데 지금 공매도가 전 종목이 다 금지돼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코스닥 150하고 코스피 200만은 네. 풀려 있었죠. 근데 이거를 전면 다 금지시켰는데 아마 7월에 풀 때는 다 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전 종목이 만약에 다 풀리면 네. 예를 들면 그러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렇겠네요. 2차전지에 또 공매도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러면 7월은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7월에 주가가 빠진다. 급락한다. 기회. 절호의 찬스죠. 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왜냐면 공매도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음. 그럼 그거를 도망가지 마시란 얘기예요. 네. 그런 불편함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자. 그걸 잘 극복하면 오히려 8월, 9월엔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24년 하반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7월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공매도 이슈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좀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취합하셨을 때 좀 괜찮아 보이는 2차전지 기업은 뭐가 좀 있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2차 전지는 양극재가 워낙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양극재도 좋기는 하겠죠. 양극재가 대장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23년도에 너무 좋았던 것보다는 23년도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거에서 찾아보자는 게 저의 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그 소재 섹터 내에서 좀 왕따 당하던 섹터가 어디냐면 전해액하고 분리막은 많이 못 갔어요. 상대적으로 양극재 갈 때. 네. 근데 이게 저는 가장 전해액과 분리막을 좀 좋게 보는 게 중국 회사들이 이제 아예 못 가게 돼 있어요. 그 이번에 법안 때문에 그 전해액과 분리막을 배터리 부품으로 이미 설정을 해놔가지고 배터리 부품은 중국산을 쓰면 보조금을 안 줍니다. 그래요. 그걸 탑재한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미국에 보조금을 안 줘요. 24년부터 적용돼요. 바로 적용돼요. 네. 예, 24년부터.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걸 그럼 쓰란 얘기죠. 네. 근데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전액 분리막에서는 엄청 경쟁이 심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미국에서만큼은 중국과 싸울 이유가 없겠구나. 경쟁 안 하면 편하죠. 네. 사실은. 그래서 미국 시장을 우리의 이 전액과 분리막 회사들이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미국에 공장 지으면 세액 공제 또 해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면 만들면서 돈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서 저는 2차 전지 쪽에서는 어쨌든 그런 전해액과 분리막이 24년을 봤을 때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충전 속도나 주행 거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배터리에서. 그래서 양극재에서 더 막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응극재를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실리콘 응극재. 네. 실리콘 응극재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25년부터 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 그 사이버 트럭에는 실리콘 응극재 탑재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 네.
본격적으로 아마 그게 좀 대중화되는 시기가 25년 아니냐.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만드는 기업들이 뭐 대표적인 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전자재료 네. 이런 게 근데 여기는 워낙 많이 올랐었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쪽보다는 실리콘 응급제를 하는데 주가 못 올랐던 기업이 SKC 네. 여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 원래 반도체 소재 쪽이거든요. 이 네. 회사도 해요. 여기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도전제 만드는 기업 중에 뭐 나노신소재라든가 아니면 도전제에서 제이오라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다 이쪽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을 한번 24년도에 혹시라도 막 주가가 막 안 좋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에코프로 쪽은 워낙 주가가 싸진 않거든요. 굉장히 좀 주가가 고밸류 상태죠. 그래서 네. 시총을 합쳐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합치면 45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에코프로 머티리얼까지 네,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럼 머티리얼. 합치면은 거의 6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60조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세 개를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이잖아요. 네. 그럼 코스피로 따지면 시총 4위입니다.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LG엔솔 다음이에요. 바로 그러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시총이 더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무시 못할 사이즈예요. 근데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죠. 싸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주가 부진했던 거는 사람들이 좀 밸류 부담 느낀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좀 고밸류 아닌가. 근데 상대적으로 포스코홀딩스는 주가 올랐어도 원래 옛날부터 굉장히 저평가 기업이죠. 아직도 PBR이 한 배도 안 됩니다. 자산 가치 한 배도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아직 리튬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기대감 남아 있죠. 아마 네. 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대량 양산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한번 보자는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리튬에 대한 기대감이 또 우리나라 제일 적극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포스코홀딩스는 본업도 잘하잖아요. 최강에서. 네. 그래서 또 주주 환원도 잘해주는 기업이라서 아마 포스코가 그런 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좀 견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앞서서 뭐 그 반도체 AI 얘기해 주실 때 종합 선물 세트로 테슬라를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요즘 뉴스 보니까 뭐 BYD가 테슬라를 앞설 것이다. 2024년에는 부터는 뭐 그런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차로만 보면 앞설 수도 있어요. 그냥 전기차 섹터 하나만 또 놓고 보면 왜냐하면 이 아무리 테슬라가 잘 만든다고 해도 BYD의 원가 경쟁력을 따라잡기는 어려워요. 중국의 그 원가를. BYD는 막 1,500만 원짜리 전기차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테슬라가 이기겠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BYD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기차 1등을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저는 BYD라고도 볼 수 있고 네. 중국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이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중국 시장이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한 9천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 1년에 9천만 대 되는데 네. 중국 시장만 2천만 대예요. 미국보다 더 커요. 미국이 한 1,000만 대 되거든요. 네. 인도가 한 5, 600만 대 될 거예요. 네. 비교가 안 돼요. 중국에서 1등하면 그냥 세계 1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중국 사람들 거의 전기차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BYD로 바꾸니까 그런 면에서 전기차만 놓고 보면은 이기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간 자율주행을 BYD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로봇도 하죠. 그 외에 뭐 스페이스X라는 인공위성 쪽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가치가 BYD가 따라갈 수 없는 가치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전기차만 놓고 보면 뭐 BYD가 뭐 따라갈 수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다 봤을 땐 테슬라를 이기는 건 뭐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정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럼 2024년 상반기는 뭐 반도체, 2024년 하반기는 2차 전지 뭐 이런 정도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랑 그 자동차 쪽 있잖아요. 현대차가 24년 하반기 10월에 미국에 드디어 전기차 공장이 완공돼요. 조지아. 그래서 현대차도 맞물리겠죠. 그러면 그래서 세금 혜택도 받겠네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배터리만 간다기보다는 그 전기차에는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차도 있으니까 그쵸. 요거랑 같이 가는 그림이 아마 한번 나오지 않을까.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배당주들을 좀 편입을 한 30% 정도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고배당주 30%가 들어가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성장주에서 많이 수익을 낼 거예요. 근데 그 성장주라는 건 진폭이 너무 심합니다. 그쵸. 내가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중간중간 20-30%씩 빠져요. 네. 그럴 때 이런 안정적인 배당주가 안 받쳐주면 흔들려 버립니다. 멘탈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30%는 그걸 끌고 가시면 좋겠고 한 10에서 20% 정도는 채권 투자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채권 왜냐면 채권 금리가 높은 편이니까. 금리나 다만 이제 지금은 국채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국채보다는 회사채들 있잖아요. 예, 회사채들 우량한 회사채들을 한번 일부 한 10에서 20% 담아놓는 거 있죠. 나머지 50%는 주식이죠. 네. 예, 주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 근데 그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 뭐 만약에 메가 트렌드를 선호하신다면 AI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셔가지고 나는 AI에 힘을 주겠다. 거기 집중 분석하시고 그쪽에 집중하셔도 되고 아니면 난 분산하고 싶다. AI 일부 뭐 2차 전지 25년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좀 분산해서 2차 전지 일부 담아놓고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만약에 1억이 있다면 50%는 메가 트렌드에 좀 아마 태우고 싶어요. 근데 그 메가 트렌드는 종류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 골고루 담을 거냐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에서 난 반도체만 할 거냐 2차 전지만 할 거냐 이거는 결정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제 성향은요 저는 좀 골고루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뭐 잘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잘 될 때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잘 될 때 오히려 겸손하시고 예, 자만하지 마시고 더 노력하시고 예, 부족한 게 뭔가 그리고 안 될 때 오히려 용기를 내세요. 진짜 안 되는 것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예, 안 될 때 좋아지는 걸 또 찾는 노력도 해보시면 저는 된다고 보는. 어떻게 인생에 이런 건 없잖아요. 이런 거 주가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좋을 때 더 좋다고 해서 막 무리하고 네. 안 좋을 때 안 좋으니까 다 털고 나가고 이러면 남는 게 없죠. 그건 뭐 주식이든 인생이든 다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2-3년 동안 저도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좀 실수하지 마시고 어쨌든 너무 좋을 때 냉정해지시고 네. 예, 안 좋을 때 용기를 내시면 좋겠고 그런 내용들도 제가 책에 많이 담아놨고 그래서 이 책은 어쨌든 이제 실전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담아놨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 투자하실 때 방법들을 많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 물고기를 그냥 떠먹여주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 물고기를 떠먹을 수 있는 자기의 그 도구 있죠. 네. 그 도구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책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좀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